여러분은 이 나이에 다시 설렐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외로움이란 감정이 이제는 무뎌졌다고 믿고 계시진 않나요? 제 이름은 최연희입니다. 올해 71, 혼자 산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남편과는 50대 후반에 사별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사는 게 무슨 재미냐 싶다가도 그래도 밥은 챙겨 먹고 하루는 흘러가더군요. 그렇게 묵묵히 살았습니다. 은퇴 후엔 동네 반찬 가게를 접고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엔 조용해서 좋았지만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때도 있었죠. 그럴 때면 TV 볼륨을 키워놓거나 라디오를 틀어놓곤 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 제게 친구가 수영장을 권했습니다. 실버운동 동호회라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이 들어 물에 들어가면 더 추울 거라고, 사람 많은 데서 다치면 어쩌냐고. 하지만 친구가 말했죠. 연희야, 거긴 사람도 있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을 일이 생긴다니까. 결국 처음 수영장을 찾은 날, 물속에 들어가는 발끝이 참 낯설었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지요. 그런데 그날 물속에서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연희 씨, 체형이 참 단정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수영복 위에 깔끔한 운동 티셔츠를 걸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어딘가 정갈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저랑 자주 같은 시간에 오시더라고요. 오늘은 스트레칭 같이 해볼래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방진국 씨. 당황한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저는 매주 3번 물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간단한 동작들이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물속에서 나와 수건을 들고 있을 때면 제 마음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연희 씨, 우리 같이 늙어가는 동반자가 되어보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겁이 났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걸음걸이, 그의 말투,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배려 깊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다음 날 다시 수영장으로 향했고 그날도 그 사람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나오는 길, 방진국 씨는 말했습니다. 복지관 옆에 카페 있는 거 아세요? 운동 끝나고 따뜻한 차 한잔 하실래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괜히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그런 제안을 받은 게 오래된 일이라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찼고 몸에 물기가 남아 있어서인지 따뜻한 차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작은 카페, 창문 옆자리에 앉아 진한 유자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대화할 때마다 저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반찬 가게 했을 때 이야기, 손님들과의 에피소드, 재료 고르는 노하우 같은 평범한 얘기들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더군요. 연희 씨는 참 정이 많아요. 음식 얘기하는 눈빛이 따뜻하네요. 그 말이 어쩐지 낯간지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우리는 수영을 마치면 종종 카페에 들렀고 가끔은 근처 공원까지 걸었습니다. 천천히 걷는 그의 발걸음 옆에 맞춰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함께 걷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근처 실버 걷기 대회 있는데 같이 나가볼래요?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제안 예전엔 꿈도 못 꿨죠. 망설이다가 결국 그래요. 걸을 수는 있겠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걷기 대회라지만 실은 동네 산책 수준이었고 우리는 슬리퍼에 가까운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걷기만 했습니다. 걷는 도중 그가 손수건을 꺼내 제 이마 땀을 닦아줄 때 저는 가슴이 순간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약은 드셨어요? 오늘은 어떤 반찬 하셨어요? 걷기 연습 좀 하셨나요? 그의 전화는 짧았지만 규칙적이었고 그게 참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예전엔 시계 보며 약 챙겨 먹던 저였지만 이제는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에 약을 챙기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느낌, 그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하루는 집 현관 앞에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딱 봐도 정성 들여 고른 배와 감, 작은 쪽지 한 장. 오늘 제철 과일이에요. 너무 달아서 연희 씨 생각났습니다. 진국 드림. 그 쪽지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과일보다 그 한 문장이 더 달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있었죠. 라디오였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듣던 황혼의 동무들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였어요. 70대 남성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한 여성에게 고백하지 못한 감정을 전하며 그 사연을 듣는 순간 저는 다 알아차렸어요. 아, 이건 나 이야기구나. 마지막에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연은 서울 강서구에서 방진국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부끄러움과 설렘이 뒤섞여 정신이 아찔했죠. 그날 오후 그는 아무 말 없이 복지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그러다 불쑥 말했습니다. 연희 씨, 우리 앞으로도 함께 걷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밥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문이 조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지만 분명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했죠. 그래, 한 번 더 믿어보는 거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참 묘한 것이죠. 처음엔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허전해집니다. 방진국 씨가 그랬습니다. 처음엔 수영장이 전부였던 그 사람은 어느새 제 하루 안에 조금씩 천천히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그의 전화는 이제 아침뿐 아니라 점심 전, 잠들기 전에도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연희 씨 목소리 안 들으면 잠이 안 와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저는 그 말들을 듣는 순간만큼은 정말로 누군가의 아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던 그런 말들조차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이름처럼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제안했습니다. 같이 장을 보면 어떨까요? 혼자 장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한 번 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챙기고 그는 손에 봉투를 들고 따라왔죠. 이 생선은 오늘 좋은 거예요. 무는 이쪽이 더 단 거예요. 말다툼 같은 티격태격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조차도 혼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던 지난 세월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연희 씨는 혼자 사는 게 안 외로우세요? 그 질문에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편했어요.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요즘은 아침에 혼자 눈을 뜨면 괜히 텅 빈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는 제 대답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사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지만 그게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헷갈렸거든요. 며칠 뒤 그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결혼은 부담스럽다면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건 어떨까요? 각자의 집에서 필요할 때 의지하며 사는 거죠. 당신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싶어요. 사실혼이라는 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되었지만 누군가와 다시 함께하는 삶이 저에게는 너무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수영장에서도, 복지관 카페에서도, 시장에서도 그는 늘 제 속도를 기다려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실혼에 가까운 생활을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함께 살진 않았지만 주말이면 제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고 밤늦게까지 TV를 보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제 방 한쪽에는 그의 슬리퍼가, 욕실 선반엔 그의 칫솔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변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게 점점 더 편해졌고 그의 존재가 나의 하루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방진국 씨는 식사 후 설거지를 자청했고 저는 그가 수건으로 물기까지 닦아놓은 싱크대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진국 씨, 깔끔하긴 하네요. 저 원래 이래요. 혼자 살면서 다 해봤거든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이라면 혹시 함께 살아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의 혼자 해봤다는 말 속에 감춰진 다른 의미를요. 그리고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필요가 숨어 있었는지. 그건 그가 내 집에 머물기 시작하고 내가 그의 아침 약을 챙겨주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 기대였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더군요. 처음엔 작은 일 하나였습니다. 그날도 수영장에서 나와 복지관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방진국 씨가 잠깐 어지럽다며 이마를 짚더군요. 괜찮으세요? 응,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그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낯빛이 전보다 훨씬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엔 계단을 오르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했습니다. 놀란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고 그 순간 그는 푹 제게 기대더군요. 그렇게 살짝 걱정하게 만들던 일들이 점차 의무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약 챙겨 먹는 걸 자꾸 잊네. 연희 씨가 챙겨주면 안 돼요? 밥을 혼자 먹으려니까 입맛이 없네. 당신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물론 처음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외로움 속에서도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돕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슬리퍼가 내 방을 차지하고 그의 약봉지가 내 냉장고 위에 놓이고 그의 속옷이 내 세탁기에 함께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진국 씨, 오늘은 집에서 좀 쉬면 어때요? 왜요? 나 불편해요? 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고 저는 당황해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그냥 혼자 있고 싶은 날이 있으니까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의지하면서 살아야죠.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려야 했지만 그 순간엔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영장 샤워실 앞에서 주저앉듯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저는 깜짝 놀라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뇌졸중 전조 증세일 수 있다며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비며 입원 절차며 제가 도맡아 처리했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 이런 사람인 줄 몰랐죠. 그 말이 왠지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도 몰랐거든요. 그가 생각보다 아프다는 걸. 그리고 그가 얼마나 혼자선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걸요. 퇴원 후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연희 씨 집에 머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며칠이라 생각했던 시간이 며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그의 물건이 집안을 채우고 그의 식단이 내 식사를 바꾸고 그의 약 시간이 내 하루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진국 씨, 병원 다녀오셨어요? 아니,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갔어. 다음 주에 갈게. 오늘은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려요. 연희 씨 손이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의 말은 애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분명한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저는 그의 간병인이 되어갔습니다. 배식, 투약, 병원 예약, 산책 보조, 심지어는 샤워 도우미까지. 혼자서는 불안하니까 같이 씻자는 말도 들었고 처음엔 당황했지만 부부처럼 지낸다는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제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손목은 저렸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피로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와 요즘은 얼굴이 안 좋다고 했고 복지관 요가 선생님은 쉬엄쉬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진국 씨는 여전히 말했죠.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요. 나 혼자였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그 말이 어느 순간 저를 가두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의 하루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점점 내 하루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저였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찍 눈이 떠졌지만 오늘은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팔이 저리고 허리는 욱신거렸고 두통까지 밀려왔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연희 씨 많이 야위셨어요. 며칠 전 복지관 요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던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웃어 넘겼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경고였던 거죠. 방진국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은 움직이기 힘드네. 연희 씨, 미음 좀 끓여줄 수 있어요?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약도 챙겨야죠. 미음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병원 예약을 확인하고 이 모든 걸 해내고도 저는 제 밥 한 술 뜨지 못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연희야, 오랜만에 동창들 모이기로 했어. 이번 주 토요일 기억하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국 씨, 이번 토요일에 동창 모임이 있어서 잠깐만 나갔다 와도 괜찮을까요? 그는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나 혼자 있게 하는 거야? 요즘 내 상태 알면서?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내 친구가 아닌, 내 남편도 아닌, 내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에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죠. 저는 그날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고 말리고 로션을 바르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턱선이 무너지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건 최연희가 아니라 방진국의 간병인이었습니다. 며칠 뒤 식탁 위에 그가 가져온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동거인 서명 하나만 해줘요. 무심코 펼쳐본 문서 속에는 상시 간병 필요라는 문구와 함께 최근 진료 기록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진단일 6개월 전 소견 일상생활 50% 이상 보조 필요. 순간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 그렇다면 그가 수영장에서 처음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미 그는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던 겁니다. 나는 다시 진료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원 이름, 진단일자, 진료 과목. 모두가 너무 정확했고 너무 오래됐고 너무 은밀했습니다. 진국 씨, 이거 왜 말 안 했어요? 그땐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었으니까. 말하면 당신이 멀어질까봐.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확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 그를 원망하면서도 제가 너무 쉽게 믿고 기대버린 제 자신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그의 칫솔을 보며 슬리퍼를 보며 제가 허락했던 모든 것을 되짚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닌 내 손, 내 음식, 내 약 챙김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내어주었고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진국 씨, 내일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요. 저도 저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요. 그 글을 쓰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조용히 복지관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상담사, 익숙하지 않은 대화.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숨을 한번 고른 뒤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처음 수영장에서 만났던 날, 감정이 피어났던 시간들, 그리고 간병이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상담사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연희 어르신, 지금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사랑인가요? 책임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진국 씨를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진국 씨,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놀란 표정이었고 곧바로 말했죠.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제 인생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는 당황했고 화를 냈고 애원도 했습니다. 나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 지금은 당신이 전부야. 그게 문제예요. 저는 제가 전부였던 시간이 너무 오래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복지관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간병분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얽힌 건 없었지만 사실혼 관계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무게를 주는 족쇄였습니다. 진국 씨는 처음엔 연락을 계속했지만 제가 응답하지 않자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직원이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방진국 어르신 요양병원 입원하셨대요. 따님이 연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안도감인지 허무함인지 모를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결국 의지할 사람은 있었던 거였구나. 나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원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돌봄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찾았던 거란 걸. 그가 내게 해줬던 다정한 말들, 미소, 따뜻한 시선. 그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그 안엔 기대가 더 컸습니다. 당신이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라는 슬픈 논리. 그 집을 정리하던 날 그의 슬리퍼와 약봉지 그리고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첩 속에는 나와 함께했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5월 5일 연희 씨랑 병원, 6월 2일 연희 씨 생일, 6월 9일 김치찌개 부탁. 그걸 보며 잠시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에게도 나름의 정과 감정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제 나는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텅 빈 집에서 TV를 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막이 무서웠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조용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물속에 내 몸을 맡기던 그 평화로운 시간,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내 몸 하나에만 집중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수영장에 갔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연희 씨, 오랜만이에요. 진국 씨는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전 이제 다시 제 몸 하나 챙기기로 했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발끝이 그날처럼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나는 다시 팔을 뻗고 천천히 수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내 몸, 내 리듬, 내 호흡, 모두 내 것이었습니다. 수영장 물속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나를 깨웠습니다. 온몸을 조이는 책임감도 눈치를 보던 긴장감도 없이 나는 처음처럼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팔을 뻗고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물살을 가르는 순간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연희 씨, 돌아오셨네요. 복지관 수영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함께 운동하던 회원들도 반가운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요.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 말들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제 몸 하나 잘 챙기려고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제 하루니까요. 그날 오후 미순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연희야, 다음 주에 우리 반찬 봉사 다시 시작하는데 나올래? 순간 망설였습니다. 봉사,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다시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과 희생하는 일은 다르다는 걸요. 응. 이번엔 나 너무 깊이 끌려들지 않게 할게. 내 말에 언니는 웃었습니다. 그래. 너답게 해. 너를 먼저 챙기면서 나는 다시 복지관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수업, 실버 요가, 그리고 오랜만에 신앙송 동아리도 찾아갔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고르고 가방을 고를 때마다 나는 최연이라는 사람을 다시 꺼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시장을 다녀와 작은 반찬을 만들어 복지관에 가져갔습니다. 반찬 나눔 봉사였죠. 물을 얇게 썰고 가지를 곱게 굽고 손끝에 익은 간장을 붓는 그 작업들이 얼마나 익숙하고 편안하던지. 연희 씨 손맛 예전 그대로네요. 당신 반찬 덕에 오늘 하루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남에게 주기 전에 저부터 먼저 먹으려고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혼자 앉아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누구와 마시던 그 어떤 대화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진국 씨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자리는 더 이상 쓰라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삶의 한 페이지였고 그 페이지는 이제 넘겨졌습니다. 나는 다시 내 삶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펜으로, 낯설지 않은 손으로. 여러분은 외로움이 꼭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진짜 외로움은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나를 잃어갈 때 찾아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매일을 바치면서도 정작 나는 점점 작아지고 무기력해지고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순간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젊은 날엔 누군가가 날 지켜주길 바랐고 중년엔 내가 누군가를 지켜줘야만 한다고 믿었고 이제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저녁 무렵이면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손으로 쓰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얼굴을 마주했는지, 수영장 물의 온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꼭 마지막에 한 줄을 남깁니다. 오늘도 잘 살아냈습니다. 연희 씨.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라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 곁에 있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며 누군가가 없다고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운전대는 내가 쥐어야 합니다. 늦은 사랑, 늦은 눈물, 늦은 깨달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니까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 당신의 마음, 당신의 하루. 그건 모두 당신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소중한 것들입니다.